2001년의 어느 날, 한 자동차 영업사원의 평범한 하루는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상가 앞을 오가는 행인들 사이로 그는 판촉용 전단지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보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발로 뛰며 고객을 찾고 있었다. 익숙한 상가, 익숙한 풍경,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다. 그때 조금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그의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현장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 남자는 잠시 판촉물을 살피더니 제보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이리 좀 와보시오. 낮은 목소리였다. 제보자는 잠재 고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갑게 다가갔다. 남자는 그가 내미는 전단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동차 파는 양반 맞소? 남자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보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다. 남자의 시선은 전단지 속 한 톤 트럭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한 톤 트럭이 하나 필요한데 마침 잘 됐구만.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거 가격이 얼마나오? 그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제보자는 잠시 남자를 훑어보았다. 영업사원의 본능적인 스캔이었다. 구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로 묻는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남루한 옷차림이긴 했지만 허름하다기보다는 정말 일하다 온 사람의 복장이었다. 제보자는 그가 진짜 구매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보자의 질문에 남자는 짧게 답했다. 산에서 농사 짓고 있소. 농사를 짓는다는 말에 제보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길거리에 선 채로 한참 동안 트럭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을 다 들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명함 한 장 주시오. 내가 연락하고 찾아갈 테니.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했다. 제보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고 남자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은 뒤 말없이 사라졌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며칠이 흘렀다. 제보자는 길에서 만난 그 남자에 대해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잠재 고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낯선 목소리였다. 며칠 전 상가 앞에서 트럭 문의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오? 그 남자였다. 제보자는 반사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남자는 내일 아침 9시쯤 매장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때 자리에 있겠냐고 물었다. 당시 출근 시간은 7시 50분. 제보자는 더 일찍 와도 괜찮다고 답했다. 남자는 비록 내일 봅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남자는 약속보다 이른 8시 반에 매장에 나타났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등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상담은 길지 않았다. 이미 길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계약서를 꺼내 수기로 항목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절차였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제보자는 신분증을 받아 복사한 뒤 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금 지불 방식에 대해 물을 차례였다. 할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차량을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 방식도 가능했다. 남자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내가 지금 차값을 다 가져왔소. 그는 등 뒤에 배낭을 끌어와 앞으로 내려놓았다. 배낭 지퍼가 열리자 안에서 논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트럭 가격은 850만 원. 아직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었다. 만원짜리 지폐 배짱 묶음이 하나, 둘, 셋, 끝도 없이 나왔다. 남자는 돈다발들을 꺼내 상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 한번 세어보시오. 남자가 말했다. 제보자는 침을 삼키며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지폐는 정확히 850장이었다. 등록비까지 계산한 금액이 정확하게 맞았다. 제보자는 현금 수령증을 써서 남자에게 건넸다.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역시 부자 농부님이셨구나. 차량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보자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핸드폰이 없소. 그리고 신분증에 적힌 주소에도 나는 없소. 보통 산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약도 하나 그려줄 테니 차를 거기로 좀 갖다 주시오. 2001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었다.
약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제보자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자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어. 남자가 말했다. 차를 등록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시오. 번호판도 달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다. 임시 번호판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남자는 그것조차 아니라고 했다. 그냥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타는 트럭이 낡아서 언제 퍼질지 모르는데 새 차를 미리 사두는 것이라고. 겨울이라 길도 험하니 봄에나 등록해서 타겠다는 이야기였다. 듣고 보니 합리적인 말이었다. 굳이 2대의 세금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제보자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넘겼다. 알겠습니다. 다만 번호판 없는 차를 제가 직접 몰고 갈 수는 없으니 탁송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용이 2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30만 원을 더 꺼내주었다. 기름도 넣고 우리 딜러 양반 식사도 하면서 오시오. 그는 쿨하게 돈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 나오면 그냥 약도 보고 들어오시오. 난 항상 산속 거기 있으니 올 때는 1박 할 생각하고 오고 당일치기는 힘든 곳이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났다. 제보자는 그가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9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여직원에게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돈을 건넸다. 여직원이 돈을 정리하는 사이 제보자보다 선배인 박 과장이 다가와 물었다. 뭐 이거 아까 그 사람이 계약한 거야? 박 과장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사람 2, 3년 전에 나한테 승용차 사갔는데 어째 나를 안 찾고 너를 찾았대? 제보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성격이 털털해서 굳이 영업사원을 따지지 않는 분 같더라고요. 하지만 박 과장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근데 인상이 완전히 다른데 어디 아팠나? 살도 엄청 빠지고 키도 줄어든 것 같던데. 박 과장의 말에 제보자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계약을 뺏어가려고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당시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동료의 계약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는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넘겼다. 며칠 뒤 박 과장과 다시 제보자를 불렀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너 이리 좀 와봐. 그 계약 말이야. 내 계약 뺏으려던 건 아니고 나도 내 고객이니까 안부 전화 한번 해봤지. 근데 집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아예 안 돼. 박 과장은 제보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때 매장에 왔던 사람, 내가 알던 그 고객 진짜 아니야. 너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한 거 맞아? 제보자는 짜증이 났다. 선배님, 신분증을 받았으니까 복사를 했죠. 그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보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 자기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다.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기분이 무척 나빴다. 왜 고객이 꿈에 나와 나를 비웃는 걸까? 선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그는 박 과장에게 가서 과거 고객 정보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서류에는 당시 차를 등록했던 주소지가 남아있었다. 주소는 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심심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제보자는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주소지에 도착하자 낡은 주택 한 채가 나타났다. 집은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었다. 폐가와는 다른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정말로 산으로 아주 들어가셨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마침 한 아주머니가 지나갔다. 제보자는 아주머니에게 이 집이 빈지 오래되었는지 물었다. 아주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 살라고? 말도 마. 이 집에서 강도 사건도 있었고 흉흉해. 몇 사람 더 들어왔다가 다 못 버티고 나갔어. 살려면 싸게 살 수는 있을 거야. 아주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그는 매장으로 돌아가 박 과장에게 원래 고객의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다. 박 과장과 묘사한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딸이 둘이나 있는 가장이었다. 매장을 찾아왔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매장에 온 남자는 누구인가? 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이미 찻값은 전부 받은 상태였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만 번호판을 달지 말고 가져오라는 요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고객의 사정이 있겠거니 애써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계약한 트럭이 출고되었다. 제보자는 간단한 선팅 작업만 마친 뒤 약속대로 탁송차를 불렀다. 탁송기사와 함께 남자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목적지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길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가야 했다. 한참을 달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험한 산길이었다. 더 이상 큰 차는 들어갈 수 없었다. 차 내리시오. 여기서부턴 내가 알아서 가겠소. 제보자는 기사에게 말했다. 트럭이 내려지고 탁송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돌아갔다. 이제 이 깊은 산속에 그와 새 트럭 그리고 낡은 약도 한 장만 남았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 약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산길은 몽나무를 재배하고 우디를 수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갈림길이 많았다. 약도를 더듬으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차를 내릴 때부터 하늘에서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다. 산을 어느 정도 올랐을까? 이 눈발은 폭설로 변했다. 예보에도 없던 눈이었다. 남자가 알려준 지역이 바닷가와 가깝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다. 마음이 급해졌다. 한 톤 트럭은 후륜 구동이라 눈길의 쥐약이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터였다. 그는 서둘러 차를 몰았다. 약도에 표시된 마지막 갈림길을 지났을 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뒷바퀴가 헛돌기 시작했다. 차가 좌우로 심하게 비틀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눈앞에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외길에서 차들이 비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다. 그는 간신히 차를 그곳에 밀어 넣었다. 무리해서 더 올라가다가는 새 차를 망가뜨릴 것 같았다. 그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했다. 역도상으로는 금방 도착할 거리였지만 눈 쌓인 산길은 만만치 않았다. 20분 넘게 걸었지만 집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등산복 차림이라 정장보다는 나았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마침내 비포장길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집이 아니라 그냥 산이 나타났다. 길은 더 이상 없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당황한 그의 등 뒤로 해가 지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늦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음영지역이었다. 큰일 났다. 일단 차로 돌아가 히터라도 켜고 생각하자. 그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코끝에 낯익은 냄새가 스쳤다. 장작 타는 냄새였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조금 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옆으로 빙 돌아 올라가자. 그 눈 속에 파묻힌 낡은 한 톤 트럭 한 대가 보였다. 남자가 말했던 바로 그 낡은 트럭인 듯했다. 찾았다. 안도감에 힘을 내어 조금 더 올라가니 마침내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엉성하게 지은 작은 오두막이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은 부엌과 작은 방 2개, 그리고 골방 하나가 붙어있는 구조였다. 그는 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차 가지고 왔습니다. 몇 번을 외치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나왔다. 아이고 오셨소. 이런 눈 내리는 날에 고생 많았소. 남자는 반갑게 그를 맞았다. 차는 괜찮소? 제보자는 중간에 세워두었다고 답했다. 아이고 잘했소. 추우니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시오.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훈훈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커다란 양초 몇 개가 방을 밝히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췄다. 남자는 겨우 사리로 끓인 차를 내어주고 저녁밥도 차려주었다. 밥을 먹으며 남자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여기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루 자야 한다고. 이왕 들어왔으니 좋은 공기 마시고 푹 쉬다 가시오. 남자는 유쾌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통보처럼 들렸다. 막상 들어오니 산중의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 눈까지 내리니 세상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묵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옆방을 내주었다. 아궁이로 데운 아랫목은 전기장판이 흉내낼 수 없는 뜨끈함이 있었다. 등을 지지니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노곤해졌다. 그렇게 잠이 막 들려던 참이었다. 누군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떠보니 제 남자였다. 그냥 자기 아쉬우니 술이나 한잔하고 잡시다. 술 한잔 하자는 말에 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자의 방으로 건너가자 그는 촛불을 들고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남자가 그를 데려간 곳은 가장 끝에 있는 작은 골방이었다. 문을 열자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병들이 촛불에 비춰 기묘한 빛을 발했다. 뱀술, 하소우주, 산삼주, 벌집으로 만든 술, 온갖 종류의 당근주였다. 병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기괴한 형태로 잠겨 있었다. 자연인은 다르구나. 이런 귀한 술을 마시며 사는구나. 대보자는 감탄했다. 남자가 물었다. 어떤 술을 마시고 싶소? 남자는 작은 놋새 주전자에 서너 가지 술을 담아 방으로 돌아왔다. 종류별로 마시나 보시오. 이건 진해로 담근 술이오. 제보자는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했다. 도심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이 몇 스푼 돌았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따라준 술은 유독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건 아무나 못 먹는 술이오. 완전 보약이지.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술이야.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보자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혀끝에 역한 맛이 확 퍼졌다. 쇠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내 같기도 한 맛이었다. 아오, 이 술은 정말 맛이 없네요. 그가 인상을 찌푸리자 남자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오. 그렇게 술자리는 끝났다. 제보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이상한 술맛이 입안에 계속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밤새 눈이 더 내려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다. 나갈 길이 막막했다. 눈은 굳었지만 이 상태로는 산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밭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본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 나가기는 힘들 것 같소. 괜히 내려가다 다치지 말고 하루만 더 있다 가시오. 밑에 사람들이 눈치우러 올라오면 내일쯤엔 내려갈 수 있을 거요. 내가 태워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남자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은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 제보자는 결국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그는 남자와 함께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는 등 잡일을 도왔다. 남자는 그가 일을 잘 돕는다며 특식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남자는 그를 데리고 집 뒤편의 작은 산으로 갔다. 그곳에는 흑염소 몇 마리가 눈 속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남자는 밧줄을 들고 염소 한 마리에게 다가갔다. 아, 잘 잡으시오잉? 그는 웃으며 말하더니 순식간에 염소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남자는 염소를 죽이지 않고 마치 강아지를 끌고 가듯 집 쪽으로 끌고 왔다. 내부자는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남자는 익숙한 솜씨로 염소를 도축할 준비를 했다. 제보자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도축은 잔인한 행위다. 하지만 제보자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을 행하는 남자의 표정이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이 서려 있었다. 생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한 광기 어린 표정. 그 순간 제보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번호판 없는 차, 깊은 산속에 고립된 집, 그리고 정체불명의 붉은 슬. 이 남자는 평범한 자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린 듯했고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어젯밤 마신 그 역한 술은 무엇이었을까?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던 남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신분증의 원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도 사건이 있었다던 그 흉흉한 빈집. 설마 남자는 염소를 처리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대보자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자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도망쳐야 한다.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이 눈 덮인 산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한다. 그의 심장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행히 그가 달려온 길은 내리막길이었다. 그는 눈밭을 구르다시피 하며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마침내 차를 세워둔 작은 공터가 보였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려 열쇠를 몇 번이나 놓쳤다. 간신히 시동을 걸었다. 그는 미끄러지는 차를 간신히 조종하며 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짚어 내려갔다. 그 후 제보자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산속의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신분으로 다른 곳에 나타났을까? 그가 팔았던 번호판 없는 트럭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그 차는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산속 깊은 곳으로 실어 나르는 데 쓰였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한 선배에게 직접 들은 경험담이라고 전해진다. 2001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그 공포가 너무나도 생생하다. 산속에 사는 자연인 그 단어가 주는 평화롭고 소박한 이미지 뒤에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분증의 진짜 주인은 정말로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 남자가 기이하게 차분한 태도로 동물을 잡던 모습, 그 모습은 단순한 도축이 아니라 어떤 의식처럼 보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그가 담갔던 수많은 술들, 그 안에는 과연 약초와 동물만 들어 있었을까? 붉고 역한 냄새가 나던 그 술의 재료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과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제보자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산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장작 타는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힌다고 했다. 그가 만약 그날 아침 눈이 내리지 않아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그는 그저 특이한 고객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넘어갔을까? 어쩌면 그를 가둔 폭설은 그에게 진실을 볼 시간을 벌어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왜 하필 제보자를 선택했을까? 그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영업사원이었을 뿐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본 것일까? 그가 건넨 30만 원, 식사도 하고 기름도 넣으라던 그 여유, 그것은 선의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된 호의였을까? 박 과장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결국 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가 꾼 악몽, 비웃던 남자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무의식의 경고였을까? 이야기 속에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설이 남는다. 남자는 단순한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였을까? 그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그의 말에만 근거한 것이다. 그 오두막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번호판 없는 트럭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남자의 진짜 목적은 트럭 자체가 아니라 추적 불가능한 운송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다. 이제 와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저 섬뜩한 경험담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길에서 낯선 사람의 호의를 마주한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친절이 순수하지는 않으며 모든 소박함이 진실하지는 않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가장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그 남자는 왜 신분증의 주인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았을까? 살이 빠지고 키가 줄었다는 선배의 증언. 그는 일부러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가 훔친 것은 신분증뿐만이 아니었을까? 그가 앗아간 것은 그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넘어 그 존재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그가 살던 산은 뽕나무 재배지였다고 한다.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곳. 한번 길을 잃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미줄 같은 미로. 그곳은 그에게 완벽하게 고립된 영역이자 외부와 단절된 왕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보자는 그 왕국에 초대된 첫 외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보여준 수많은 당금주 병들. 그 병들은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용도였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마저 들게 한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지금도 가끔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제보자를 조롱하고 있다. 그 웃음은 너는 내게서 도망쳤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그가 현금으로 지불한 850만 원. 그 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산속에서 농사를 지어 번 돈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신분증의 주인이었던 회사원.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일로 남았던 것일까? 그 집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다는 이웃의
진원.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 가족의 불운한 기록과 이어져 있었을 수 있다. 그 남자는 왜 굳이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 계약을 했을까? 더 은밀한 방법으로 차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를 즐겼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고 시험하는 것을 그가 제보자에게 1박을 권유한 것.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의 의도와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눈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날씨마저 그의 편인 듯한 그곳에서 외부인은 한낱 무력한 방문객에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평범한 현실 바로 옆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낯선 이가 건네는 명함 한 장, 무심코 따라 나선 낯선 길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산속의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또 다른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우리 주변에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한 채 다음 방문객을 기다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